자, 14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방가로 3번에 물상대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시험에서는 아주 많이 나오는 개념이죠. 자, 이런 사안입니다. 자, 갑이요, 자기 소유 건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리고 이제 저당권을 설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이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되었다. 화재로 멸실. 그걸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소실되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의뢰저당권은 소멸하겠습니까? 아니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기본입니다. 자, 다시요. 이 건물이 멸실됐습니다. 그럼 갑의 건물 소유권은 소멸합니까? 다 완전히 없어져요? 네. 멸실됐다는 말이 물건이 완전히 파괴되고 해가지고 경제적 가치가 그냥 재만 남아있는 겁니다. 갑의 소유권 없어졌습니까? 의뢰 저당권 없어졌습니까? 당연한 거죠. 애들이 전부 다 소유권, 저당권, 애들이 물권입니다. 물권. 물권의 객체가 뭡니까? 원칙적으로 물건입니다. 물건. 그 물건이 멸실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물건도 어떻습니까? 없어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예. 근데 왜 저당권 소멸 안 한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럼 갑의 소유권도 없어졌는데 우리 저당권이 그대로 존속한다?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만약 갑이란 애가 이 건물을요 A라는 보험회사에 화재보험에 들은 겁니다. 화재보험. 됐습니까? 네. 자, 그럼 건물 멸실됐죠? 화재로 소실됐습니다. 갑의 소유권 없어졌죠? 의뢰 저당권 없어졌죠? 근데 갑은요, 이 건물 가지고 지금 돈을 빌렸는데 소유권 없어지면서 뭘 받을 수 있습니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갑은 화재보험금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소유권은 없어졌지만 화재보험금 청구권이 있다라는 거. 다시요. 자, 을은 저당권을 지금 왜 취득을 했냐면 자기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돈 안 갚으면 우선 변제 받으려고. 그래서 건물이 화재로 다 멸실됐다. 갑은 소유권 잃고 을은 저당권 잃는 겁니다. 저당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 보험을 가입한 게 있어가지고 갑은 여기서 보험금 다 타고 그 다음에 을이란 애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건 좀 이상하죠. 느낌 오셨나요? 보험을 안 들었다면 모를까. 그랬을 때 이 물 한자로 써보면은요 물, 상, 그 다음에 대신할 대, 위 해가지고 요 물이 이 화재보험금 청구권을 이야기를 하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 가치 변형물. 그래서 소유권이 건물 소유권이 없어지긴 없었지만 그 가치가 변형한 물건 위에 가가지고 대신 위치하는 것 거기다가 저당권을 행사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물상대의.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물상대의. 물상대의.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거의 잘 안 쓰는 단어니까 이 개념을 반드시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 보시면 저당 목적물이 가지는 가치의 변형물. 예를 들면 방금 우리가 설명드렸을 때 화재보험금 청구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수용돼 버렸을 때 보상금이 나올 수 있죠. 그다음 그 뒤에는 일단 넘어가고요. 거기 가치 변형물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개념을 뭐라고 한다고요? 물상대위. 물상대위. 그러니까 방금은 화재였고 예를 들어서 갑소유에 토지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취득을 했는데 이 토지를 가령
국가가 수용해 갔다. 공용 수용. 공용 징수. 그러면 토지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국가가. 그러면 갑은 소유권이 잃게 되겠습니까? 똑같으니까. 을은 저당권 없어지겠습니까? 네, 똑같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갑은 국가에 대해서 수용보상금 청구권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을도 이 가치 변형물에 대해 뭘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다시 한번 물상대의. 그런데요, 이제 이와 구별해야 되는 판례가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는데, 자, 갑소의 토지가 있습니다. 을이 저당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 병이라는 사람이요, 여기를 공용 수용이 아니라, 공용 징수가 아니라 협의 취득하는 거. 여기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협의 취득.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성질이 뭐하고 똑같냐? 매매하고 똑같습니다. 매매. 그래서 병이 주는 보상금. 이거는 매매대금입니다. 매매대금. 그러면 이 매매대금에 대해서 물상대의를 할 수 있겠는가? 절대 안 된다. 투기의 차이점이 뭐냐? 여기나 여기 같은 경우는 수용이 되거나 건물이 멸시되면 저당권이 없어져 버리죠. 그런데 매매에 의해서 병한테 이 땅이 넘어갔다. 이 저당권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됐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암기할 거.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너무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매매 대금 관련해 가지고요. 1번에 보시면 저당권자가 저당물에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물상대가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저당물에 취급한다. 이 말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저당권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2번이 우리 시험에 4번 출제됐습니다. 정답으로만 2번 나왔고, 저당권의 목적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기에 뭐 된다고 나왔습니까? 협의 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상금 가로회가 판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보상금의 실질은 뭐다? 매매대금이다. 수용보상금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위에 나와 있는 토지 수용보상금하고 다르고, 그거는 공용징수였고, 이거는 그게 아니라 뭡니까? 협의취득.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왔고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두시면 되고, 146페이지까지 가십시오. 위에 박스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저당권의 실행이 나와 있고요. 저당권자의 우선 변제 권능. 그랬을 때 이제 거기 순위는 빚잔치 하는 순서입니다. 빚잔치 하는 순서. 그래서 1번하고 2번에 보시면 1번에 집행비용 나와 있죠. 2번은 집행비용이 실행비용 말하는 겁니다. 2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익비용. 그러면 1번하고 2번에 공통된 단어가 뭡니까? 비용. 되셨나요? 그래서 빚잔치를 할 때 가장 먼저 떼두는 것이 비용을 먼저 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비용은 떼고 나머지 가지고 빚잔치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가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가 경매 목적물 자체에 대한 세금, 그거를 당해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우선 변제권 있는 각종의 채권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이거 우선 변제권 있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확정일자부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이건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 특별법에서 공부를 할 텐데, 주임법에서는 인, 주, 확 인도받고 전입신고하고 주민등록하고 그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을 인정을 해줍니다. 우선 변제권. 자, 그 다음 상인법 같은 경우에는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그 다음에 그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역시 우선 면제권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당권만 우선 면제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여기 어떻습니까? 보증금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 하에는 우선 면제권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아까 전세권도 우선 면제권 있나요? 네, 우선 면제권. 다시 정리를 해보면 먼저 빚잔치를 할 때는요 비용을 켭니다. 실행비용. 그 다음에 2번은 지금은 설명을 안 드렸지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공익비용. 그래서 비용자 들어간 거 요거를 털고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여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여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5번에 있습니다. 각종의 우선 변제권 있는 채권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들, 채권. 그런데 여기는 4번은 경매 목적물 자체에 부과된 세금 당해세라고 하고요. 여기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 3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최우선 네, 최우선 변제권. 이거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주임법이나 상임법에서 나오는 그 소액보증금. 소액보증금. 요거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일정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일 때, 가령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주택은 얼마냐면 나중에 다 하겠지만 1억 6,500 이하일 때, 서울 기준으로 보증금이 1억 6,500 이하일 때 5,500까지 이렇게 소액 임차인이라 해가지고 제일 먼저 비용 털고 제일 먼저 받아가게 특별히 보호해주는 이런 순서로 된다라는 거. 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그랬고 또 쭉 가십시오. 150페이지까지 가게 되면 150페이지에는 큰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저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까 우리가 일반 저당은요, 갑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 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1억 원을 빌린다. 그랬을 때 계약서를 2개 씁니다. 어떤 계약서? 대출 계약서, 저당권 설정 계약서. 그 다음 설정행위하고 을앞으로 저당권 설정 이렇게 하게 되면 은행이 뭘 취득한다? 저당권을 취득을 한다라는 거. 자, 그런데 여기서는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전자제품 회사입니다. 전자회사. 갑이 뭘 하고 싶냐면 전자제품 대리점을 하고 싶습니다. 물건을 공급받아야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 회사라고 어떤 계약을 하느냐. 내가 대리점 하고 싶으니까 물품을 공급해달라. 물품 공급 계약. 됐나요? 그럼 우리 대리점 생각을 해보면 여기 회사에서 공급해주는. 그럼 반드시 당장 현찰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죠. 그때 이 물건 자체가 엄청난 액수의 양들이 간다라는 겁니다. 몇억 원어치가 가겠죠. 그럴 때 여기 회사 입장에서는 담보 없이 그냥 빌려줄 수는 없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갑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문제처럼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만약 물건을 5억 원어치를 공급을 해주고 일반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된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물건 공급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죠. 대리점 하면.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공급을 한 번만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공급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일반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 공급하고 다 팔고 갚고 저당권 말소하고 또 공급받고 또 저당권 설정하고. 되셨나요? 네. 그러게 되면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등기소만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것처럼 뿌리 근자입니다. 딱 핵심이 되는 기본, 가장 핵심이 되는 거 뿌리만 정해놓는 이런 저당권을 설정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저당권을 뭐라고 하느냐?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 근저당권. 그러니까 결국 다시 한번 일반 저당권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 체결하고 저당권 설정 계약하고 설정행위하고 등기하게 되면 우리 저당권을 취득을 하는데 여기는 계속적 계약인 물품 공급 계약, 기본 계약 요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계약을 하느냐 근저당권 설정 계약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때 가장 뿌리만 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뭘 하느냐 을이 이 부동산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는 맥시멈을 정한 맥시멈. 그 맥시멈을 뭐라고 하느냐 채권 최고액. 가령 채권 최고액을 5억으로 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을 쪽에서 물건 공급해 주세요. 1억 원어치 공급하는 겁니다. 또 공급해 주세요. 또 2억 원어치 공급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요구가 있으면. 되셨나요? 그러면서 을도 내가 이 건물에서 맥시멈으로 받아갈 수 있는 것은 5억이니까 물품 공급량을 조절을 하겠죠. 자, 이러한 계약을, 이러한 걸 뭐라고 한다? 근저당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357조 보시면, 일단 거기 위에 의부터. 근저당권이란 그 담보할 채권의 맥시멈만 정합니다. 정하고, 불확정한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을 한다라는 거. 무슨 말이냐? 불확정한 채권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이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요, 담보하는 채권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만 정해놓고 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확정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단 말이야. 안 됐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자 물품 공급 1월 달에 공급해 주세요 라고 해서 1억 원어치 공급했습니다. 2월 달에 또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1억 원어치의 물품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달에 또 공급해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2억 원어치의 물품을 공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근저당권으로는 어떤 채권이 담보되는 겁니까? 방금 제목에서 어떤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채권 최고였나? 맥시멈을 정하고 네. 무슨 채권을 담보하고 되었습니까? 무슨 채권? 의의에서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채권 앞에가 안 정해져 있다니까요. 네, 불확정한 채권. 어떤 채권을 담보하는지 안 정해져 있다. 되셨나요? 그래가지고 얘는 물건이 잘 팔리면은요, 잘 팔리면 그냥 3월 달에 아이고 그냥 제일 많이 가져왔던 거 요거 갚아버리자라고 해가지고 2억 요것만 갚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뿌리 최고의 맥시멈만 정해놓고 이 채권으로 담보하는 저당권이 이 근저당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은 지금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안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자 우리는 연말에 결산을 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만약 결산기로 정해놨다고 한다면 물건은 계속 4월도 공급했고 5월도 공급했는데 얘가 또 갚기도 하겠죠. 어차피 안 갚으면 이자 붙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갚아버렸다. 4월치 갚아버렸다. 7월치 갚아버렸다. 그러면 결산기에 딱 남아있는 것들. 요때 요 결산기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요걸로 담보되는 채권이 확정된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므로 먼저 개념 일반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의 차이점은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투목이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일반 저당권은 투목이 딱 정해져 있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아까 담보물권은 숫자로 몇이라고 그랬습니까? 전 시간에 4 플러스 2 4가 뭐였습니까? 부수불물 물 부가 뭐였습니까? 부종성 수가 수반성 불이 불가분성 물이 물상대의성 그래서 네 가지의 성질과 두 가지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핵심적인 권능 담보물권의 핵심 권능이 뭐였습니까? 경매권하고 우선
변제권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럴 때 다시 지금 부종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종성. 그럴 때 일단 먼저 결론부터 적게 되면 근저당권은 일반 저당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요. 부종성이 강화됐을까? 아니면 완화되어 있을까? 완화돼서 네, 맞습니다. 왜 완화되어 있습니까? 좀 자유로울까요? 왜 완화되어 있습니까? 방금 전에 설명을 거의 다 드렸습니다. 금액 많아서 자유롭게 아니요? 특정돼 있지 않아서? 그렇죠. 네. 여기는 투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투목이. 여기 투목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부종성 이런 단어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똘마니 성질. 왕이 있어야 따라가고 지키죠. 여기는 지금 투목 자체가 안 정해져 있으니까 이 확정 전까지는 부종성이 일반 저당권에 비해서 어떻게 되어 있다? 완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자, 사업이 잘 돼가지고요. 3월까지 4억 원어치 물건 공급받았는데 그냥 바로 다 팔려버렸습니다. 이자 부담할 필요 없죠. 일단 4억 원어치 다 변제했습니다. 다 줬습니다. 사업 대금. 요 채권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근저당권은 소멸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완화됐으니까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소멸하지 않고 다시 다 갚았다가 4월 달에 또 공급받을 수 있죠. 그러면 또 그때 요거 담보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렇게 해서 부종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 완화되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일단 근저당권의 시험이 자주 나오는 게 뭘 물어보냐면, 다 떠나서요. 자, 요 단어에서 그냥 결론을 생각해보십시오. 자, 무엇을 결산기 전에 무엇을 변경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변경할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없다고 해야 될까요? 변경할 수 있다. 네, 변경할 수 있느냐 나오면 전부 다 일단은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두세 번 나왔고 정답으로까지 나온 게 피담보 채권의 확정 전에 채무자 변경할 수 있을까요? 채무자? 그러면 따지지 말고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희정일관 그때마다 판례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여기에 이제 수험상 중요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57조 조문을 읽어보면 저당권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맥시멈 최고액만을 정하고 뿌리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했으니까 지금 당장은 두목이 확정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러니까 채무가 소멸해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가로가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부종성에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항 보시면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맥시멈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는 좀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액이 우리가 이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맥시멈 5억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뭐 당연히 원본 포함되고 등등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암기를 해둬야 될 게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이, 산, 부, 실 요 이가 방금 했던 거 이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예, 산입이라고 되어 있을 때 포함된다. 이자는 최고액에 포함된다. 실은 뭐냐면 실행비용. 일단은 그냥 지금 외우는 거니까 이산부실 이자는 산입되고 포함되고 부실이니까 실행비용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산부실 이거 딱 외워두면 시험에서 서비스로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좀 이해를 해볼 것은 실행 비용이 산입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산입 또는 포함, 최고액의 산입 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걸 무슨 의미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는 근저당권자 입장에서 아까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전자회사 입장에서는 유리한 걸까요? 불리한 걸까요? 그냥 무조건 답해버리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으로 자 여기가 10억짜리 부동산 을이 근저당권하고 적어져 있으면 요거는 채권 최고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변제가 안 돼가지고 근저당권을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그랬고 최고액은 을이 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는 맥시멈이라고 그랬죠. 근데 만약 이럴 일은 없지만 극단적으로 실행 비용이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4억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를 만약 최고액에 포함을 시켜버리면 받아가는 거 1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냐면 실행비용이 4억이 나왔고 여기에 시가대로 그냥 매각이 돼가지고 10억이 나왔죠. 그럼 먼저 여기서 4억을 까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가 6억이죠. 6억에 대해서 최고액을 한도로 5억까지 받아가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산부실 실행비용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포함되지 않는 것이 근저당권자한테는 유리한 거다 불리한 거다? 예, 당연히 유리한 겁니다. 당연히.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우선 건재권 그 위에 있으니까. 예. 그랬고 150페이지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근저당권의 성립 나와 있고 박스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거 방금 아까 제가 기본 계약, 물품 공급 계약, 그다음 근저당권 설정 계약 플러스 을 앞으로 등기하게 되면 을이 뭘 취득한다? 근저당권을 취득을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이것도 기출지문입니다.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설정 행위와 별도로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해되셨나요? 설정 계약 또는 설정 행위는 똘마니 만드는 똘마니 두목 만들어내는 계약이 있어야 되겠죠. 아까 우리가 일반 저당권 설정할 때도 두목 만드는 계약이 금전 소비대차 대출 계약이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두목 만드는 계약이 뭡니까? 물품 공급 계약. 그걸 뭐라고 부른다? 기본 계약. 네,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방가로 그 다음 밑에 박스까지 내려오고 나머지 나중에 보셔도 되고 채권 최고액 나와 있죠. 산입 여부 해가지고 이산 부실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산입되는 게 이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연배상 이런 것들이 다 최고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법에 딱 명확하게 적고 있는 게 이산, 이자 산입된다 되어 있고 우측으로 가셔가지고 근저당권의 실행 비용은 최고액에 산입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의미는 뭐냐? 아까 실행 비용 4억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고 매각대금 10억으로부터 실행비용 4억을 공제한 나머지 6억 원을 근저당권자에게 최고의 5억 한도까지 우선 변제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5억 다 받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실행비용에 포함을 해버리면 1억밖에 못 받아간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바로 그 밑에 그 최고액만 변제 뭐 이런 말 나와 있죠. 네, 여기가 시험 자체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너무너무. 어떤 거냐면 지금 그냥 외워두셔도 나중에 시험에서 다 써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례에서는 지금 이제 5억이었죠. 최고액이. 그래서 12월 31일이 됐습니다. 31일이. 그러면 이때 이제 남아있는 채권들로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어떤 것들은 막 변제도 돼 있을 것이고. 그런데 또 보면은 변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이자들이 붙죠. 그래가지고 12월 30일 날 확정을 해봤더니
확정 채권액이 5억 5천이 될 수도 있죠. 네네. 이자 등이 붙어가지고. 이걸 이야기하게 되면 채권 최고액을 넘어가는 경우. 그럴 때 거의 표를 보시면 5억만 변제하면 되는 사람이 두 사람 있고 5억 5천 전부를 변제해야 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5억만 변제해도 되는 사람이 제3취득자하고 물상보증인. 아까 물상보증인 아내였죠, 아내? 아내 명의로 아파트 돼 있을 때. 그 다음에 제3취득자. 제3취득자는 아직 설명 안 했지만 그 사람은 얼마만 갚으면 된다고요? 5억만. 그런데 거기에 채무자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 나와 있죠. 그 사람들은 5억만 변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확정 채권액 전부 변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례에서는 얼마 변제해야 된다? 5억 5천. 그래서 일단은 두 명이 시험에서 너무 많이 물어보는데 일단 물상보증인하고 채무자 기억해두고 그 다음에 애들이 2대2로 2명씩 되어 있고 시험 자체에는 너무너무 많이 나온다라는 거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박스 보게 되면 제목에 제가 변경해놓고 오케이라고 적어놨죠. 변경 나오면 그냥 일단은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1번 피담보 채무의 확정 전에는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으니까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채무자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일단은 그 정도 봐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지금 다 변경할 수 있다에 관한 겁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방가로 이번에 근저당권의 확정 사유와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 확정 사유 1번에 보시면 기본 계약에서 정한 결산기가 도래했다. 12월 31일이 됐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정한 근저당권 1년 동안 전속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기간이 도래했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그때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은 우리 기출리 지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속기간이 있는 근저당권은 그 기간이 다 된 때, 만료한 때에 피담보 채무가 확정된다. 아까 12월 30일이라고 유사한 겁니다. 2번은 일단은 넘어가고 3번도 지금 넘어가도 됩니다. 기출은 기출이지만. 그랬고 그 다음 근저당권에서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경매 신청 관련입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시험에서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게 아까 말씀드렸던 5억이냐 5억 5천이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정 사유와 관련해 가지고 자 갑소의 부동산에 1번으로 을이라래가 근저당권을 취득되겠습니다. 채권 최고액 5억. 2번으로 평이라래가 근저당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뭐 채권 최고액 2억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확정됩니다. 그런데 그 경매 신청과 관련해서 이제 확정 시기 이건 사유고 이것에 의해서도 확정될 수 있다는 거고 확정 시기 이게 시험에서 너무 많이 물어봅니다. 너무 그랬을 때 이거를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스스로 신청 딴 놈이 신청 자, 그럼 우리는 포인트를 일단 을에 맞추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신청했다는 말은 됐죠? 이 사원에서 우리는 을을 지금 포인트에 맞췄으니까 즉 여기서는 이렇게 을의 근저당권 확정 시기 그러면 제3자의 신청이란 말 여기서는 누가 신청했다는 말입니까? 예, 병이 신청. 그랬을 때 요 두 개의 시기가 다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스로 신청하면 신청한 때입니다. 자, 그래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근저당권의 원본 채권은 경매 신청 시에 확정이 된다. 그 다음 제목 제3자의 신청. 그러니까 우리 그림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 즉 갑을 병 중에서 누굽니까? 병. 걔가 경매를 신청했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즉 을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 매각대금 완납 시. 근데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경매 신청 시, 하나는 매각대금 완납 시. 매각대금 완납 시.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다시. 자, 여기서 병이 갑한테 물건 공급하고 돈 못 받아가지고 경매 신청을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병의 근저당권은 언제 확정되겠습니까? 누가 신청했을 때? 아니, 병이 신청했을 때. 병이 신청했을 때? 예. 신청 방식. 그렇죠. 그러니까 병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병의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스스로 신청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신청 시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병이 신청했을 때 누구의 을의 근저당권이 언제 확정되느냐? 병이 신청했을 때 의뢰. 아까 여기서 쓰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자. 네. 병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병 자신의 근저당권은 신청 시에 확정이 되겠지만 네. 을의 근저당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 완납한 데 신청된다. 네. 되셨나요? 왜 그럴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을입니다. 여러분이 채권 최고액 5억 원짜리의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고 여러분은 물건을 딱 한 번 공급해 가지고요 1억 원어치만 물건 공급했습니다. 1억 원 공급. 이런 상태에서 아무튼 병이 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요 갑이 우리한테 1억 원만 물건 더 공급해 주세요 하면 공급해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10억짜리고 부동산이. 우리는 이미 이 부동산에 대해서 선순위로 맥시멈 5억까지 먼저 지금 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는 권능을 지금 확보를 해뒀죠. 그러니까 얘 신경 쓰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공급해달라면 공급해주는 겁니다. 1억 더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가는 겁니다. 쭉 가다가 이제 매각대금이 완납이 돼버리면 어차피 근저당권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때 확정이 된다. 그때 확정이 된다. 자, 다시 한 번만. 일단 시험에 답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5억 변제도 되는 사람, 5억 5천 변제도 되는 사람. 그 다음에 근저당권의 확정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령 결산기획 도래라든지 그 중에서 경매 신청도 확정 사유인데 그 확정 시기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그렸던 그림. 스스로 신청했느냐, 딴 놈이 신청했느냐. 스스로 신청했으면 신청한 때. 제3자가 신청했을 때는 매각된 완납 시. 근데 그것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물어본다라는 거.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우리 시험을 보게 되면 근저당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어떨 때는 저당권이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피담보 채무가 확정이 돼버리면 이거는 이름만 근저당권이지 일반 저당권하고 똑같겠죠. 두목이 다 정해져 버렸으니까. 두목이 다 정해졌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두시면 그래서 15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박스 있고 방과후 선번에 근저당권 확정의 효가 나와 있죠. 네. 첫 번째는 그냥 암기도 되는데 시험에는 아주 많이 나왔기 때문에 번복 X라고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읽어보면 됩니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을 해가지고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다. 이건 지금 스스로 신청한 겁니다. 그러면 확정됐죠. 그 후에 경매 신청을 취하했다는 겁니다. 채무 확정 효과는 번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단순 암기입니다. 단순 암기인데 시험에는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많이 출제가 됐다. 그 다음 이제 그 담보 X 나와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 어떤 거냐면 자 12월 31일 결산기가 딱 돼보니까 만약
매달 이렇게 물건을 공급한 게 있었는데 뭐 1월 달에 공급한 거 있었고 나머지 변제돼 버렸고 남아있는 게 7월 달에 공급한 거 남아있고 그 다음에 뭐 10월 달에 공급한 거 남아있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12월 31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확인되셨나요? 그런데 계속해서 거래를 해야 할 거니까 뭐 여기 만약에 24년도라고 보시면 사업은 계속 영업은 계속 하니까 25년도 1월 달에 물건을 또 공급할 수 있죠. 뭐 1억 원어치. 그러면 그 전에 이 근저당권으로 요 1억 원에 또 다른 물품 대금, 요 채권, 요거 담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11월 31일이 돼버리면 두목이 딱 정해져 버리는 겁니다. 요 3명만. 그러니까 얘는 두목입니까? 아닙니까? 이미 확정이 돼가지고 이제 이름만 근저당권이지 일반 저당권하고 똑같이 됐다. 그 다음에 발생한 얘는 두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로는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그런데요. 지금 만약 이렇게 봅니다. 24년도에 공급했던 중에서 얘들이 남아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대해서 1월 달에 요 금액에 대해서 이자 발생할 수 있겠죠. 요 이자는 요 근저당권으로 담보되겠습니까? 네. 담보돼야만 하겠죠. 예,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이거는 새로운 원본 채권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이미 확정된 것에 발생하는 부수 채권들. 이거는 당연히 담보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봐보시면 담보 X라고 되어 있죠. 원본 채권.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래서 채권액이 확정되면 그 이후 발생하는 원본 채권은 더 이상 그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방금 요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이미 두목은 다 정해졌기 때문에. 그러나 밑에 담보되는 것. 제목 뭐라고 됐습니까? 부수채권. 근저당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 여기로부터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 등. 확정 후에 발생하는 1월 달에 발생한 이자. 요거는 담보된다, 안 된다? 담보된다. 그래서 지연손해금은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확정 후에 발생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부수채권은 최고의 그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담보되어야만 한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부종성 5라고 되어 있죠. 왜 부종성이 이제 생겼습니까? 확정됐으니까. 확정되면 다시 한번 이름만 근저당권이지 일반 저당권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 이걸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친구가 요 금액 전부 다 변제해버렸습니다. 그럼 근저당권 소멸한다? 소멸한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확정 근저당권은 일반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그 피담보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그 두목이 없어졌으니까 부정하여 똘마니도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